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역사와 국제법이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이 한마디를 던진 순간 동북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미 중국을 강하게 자극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중국이 즉각 경제외교 보복 조치를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일본은 또다시 독도 망언을 꺼내며 한국까지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더 큰 파장은 중국의 반응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 편을 들며 일본의 악성 언행이라고 공식 비판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110년 독도 왜곡 역사가 전 세계 언론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일본은 왜 이 최악의 타이밍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애슐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42세의 나이로 국제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죠. 오늘 아침 7시 30분 편집장실에서 울려 퍼진 전화벨 소리가 제 하루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긴급함이 물씬 배어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대만 발언 파동이 48시간 만에 실제 군사적 긴장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집장인 톰 해리슨이 책상 앞에서 펜을 끝없이 돌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이 중국을 자극한 지 이틀, 베이징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예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항의를 넘어선 군사적 압박의 신호였어요. 저는 그동안 중동과 유럽의 분쟁 지역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여겨왔죠.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달랐어요. 톰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속에서 뭔가 묵직한 것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마이클, 24시간 안에 도쿄로 가.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심층 보도를 준비해야 해. 톰의 지시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저는 즉시 가방을 챙기며 머릿속으로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본 외무성, 중국 대사관, 그리고 현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일정을 정리해야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일본 총리가 국제 세미나에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언급한 발언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었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최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본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환구시보는 일본의 발언을 제국주의 시대로의 회귀라고 규정했고, 인민일보는 일본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중국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의 뉴스 화면에는 중국의 군사훈련 영상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전투기들이 대만 해협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군함들이 일렬로 늘어선 장면들이 일본 시청자들에게는 분명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즉시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며 일본의 발언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진보 성향의 매체들은 총리의 경솔한 발언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외무성을 방문했을 때의 분위기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평소 여유롭던 외교관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변인과의 브리핑에서 나온 공식 입장은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죠. 일본의 발언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과도한 반응이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 뒤에 더 복잡한 배경이 있다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대만 문제만으로 이 정도의 긴장이 조성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특히 일본 총리의 발언 타이밍이 묘했어요.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경제적, 영토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대만 문제를 꺼내들었을까요? 현지에서 만난 정치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발언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발언이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 성급했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도쿄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현지 정치부 기자와 만나 상황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의 파급력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중국의 군사적 대응이 예상보다 강경하게 나와서 당황하고 있다는 분위기였어요. 대만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다니. 뭔가 더 있을 텐데. 호텔방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대만 갈등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정치적 계산들이 얽혀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선택이 과연 전략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내일부터의 취재 방향을 구체화했어요. 단순히 중일 갈등의 현재 상황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동북아 전체에 미칠 파급력과 일본 정부의 진짜 의도를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창밖으로 내려다본 도쿄의 야경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가 단순한 외교 분쟁 보도를 넘어선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말이죠.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저는 일본 외무성에서 추가 브리핑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어젯밤 다짐했던 대로 일본 정부의 진짜 의도를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뉴스가 제 모든 계획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방금 국회에서 독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중국과의 갈등으로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에서 일본이 또 다른 폭탄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예감했던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저는 즉시 택시기사에게 가장 가까운 카페로 가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보다 조용한 곳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시부야의 한 카페에 도착한 저는 급히 연락처를 뒤져 한국 외교부 연구관 한소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동북아 이슈를 다루면서 알게 된 인맥 중 한 명이었는데 다행히 그도 도쿄 출장 중이어서 바로 만날 수 있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원두향과 함께 긴장감이 동시에 감돌았어요. 한소미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소미는 39세에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외교부에서 동북아 지역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는데 한소미가 준비해온 자료의 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이클 씨, 어제 일본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소미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국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답변석에 서서 뭔가를 설명하는 모습이었는데 자막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총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말을 듣는 국회의원들의 반응도 엇갈렸어요.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다른 일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중국과의 대만 갈등으로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인데 왜 지금 독도 문제까지 꺼내들었을까요? 한소미는 영상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한소미는 저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5분, 바로 중국에서 일본 대사를 초치하고 군사훈련을 예고한 그 시점에 이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한쪽에서는 중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까지 자극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외교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중국에게 맞고 있는 와중에 왜 한국까지 건드렸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소미는 제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소미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며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작년부터 추진해온 독도 관련 계획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소미가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공식 문서였는데 영문 번역본도 함께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케시마 영토 교육관 확장 계획서. 문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일본이 시마네현에 있는 독도 전시관의 규모를 기존의 2배로 확장하고 전시 내용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산만 해도 작년 대비 300% 증액된 상태였어요. 저는 이 계획이 언제부터 추진된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었더니 한소미는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소미는 다른 서류를 펼쳐 보이며 답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시기가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점점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소미가 보여준 추가 자료들을 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작업을 벌여왔다는 증거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거든요. 한소미는 교과서 내용 개정, 정부 홍보물 제작, 해외 학술회의 개최 등이 모두 하나의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한소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어제 느꼈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었던 거죠. 저는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굳이 한국까지 자극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제 질문에 한소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소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심스럽게 자신의 분석을 들려줬어요. 일본 내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서 갈등을 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럼 이번 독도 발언은 어느 쪽에서 나온 판단인지 궁금했습니다. 한소미는 아마도 첫 번째 입장에서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대중 강경 노선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소미의 분석을 듣고 있으니 일본의 전략이 어느 정도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느꼈어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열어두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이었거든요. 카페를 나서기 전에 한소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카페를 나서기 전에 한소미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다고 했어요. 일본의 독도 관련 발언들은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체계적인 계획이 있고 그 뒤에는 이 모든 걸 설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분석했어요. 한소미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중일 갈등을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복잡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발언이 단순한 실언이었다면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굳이 한국까지 자극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들을 보면 이건 분명히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언이 아니야. 의도가 있어.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소미가 제공해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저는 이번 취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추적해야 할 것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아직 제가 모르는 많은 진실들이 감춰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소미와 헤어진 지 2시간 후 저는 긴급히 또 다른 만남을 잡았습니다. 중국 측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했거든요. 류신웨이는 36세의 중국 국제문제 전문 기자로 베이징에서 파견되어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저와는 몇 년 전 지칠 정상회담 취재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는 평소 냉철하고 분석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오늘 만났을 때의 표정은 사뭇 달랐어요. 긴자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난 류신웨이의 첫마디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방금 전 발표한 공식 성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 대변인의 표정은 평소보다 한층 더 엄숙했습니다. 일본의 최근 발언들은 주변국의 분노를 자극하는 악성 언행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류신웨이가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저를 바라봤어요. 마이클, 이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봐. 영상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대변인은 계속해서 발언했어요. 특히 독도 문제에 관한 발언은 한국 국민의 정당한 감정을 해치는 것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한국 편을 공개적으로 든다는 것은 외교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류신웨이도 제 놀란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도 베이징에서 이 성명을 받고 깜짝 놀랐어. 중국이 한일 간 영토 분쟁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한쪽을 지지한 적은 거의 없거든. 류신웨이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내부에서도 이번 성명을 두고 격론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건 이것이 단순한 말뿐인 비판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조치도 함께 발표됐어. 류신웨이는 태블릿에서 또 다른 문서를 열어 보여줬어요. 중국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일본 여행 제한 조치였습니다. 단체 관광을 전면 중단하고 개별 여행에 대해서도 강력히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일본 관광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류신웨이는 계속해서 다른 조치들을 설명했어요. 중국 해관총서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독도 발언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는 게 명백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 알아? 류신웨이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주식 정보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관광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폭락하고 있었어요. 수산업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은 중국의 조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일본이 대만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한국 편을 들면서 일본은 말 그대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류신웨이, 중국이 왜 이번에 한국 편을 들었다고 생각해? 제 질문에 류신웨이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일본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이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견제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일본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어요. 또 다른 이유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드 문제나 여러 갈등으로 악화됐던 한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거죠.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야. 류신웨이의 말이 정확했어요. 일본은 이제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보복을, 한국으로부터는 독도 문제로 강력한 반발을,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한국 편을 들면서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나오면서 저는 도쿄 시내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리의 전광판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언론들도 중국의 이례적인 반응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한국 편을 든 중국의 성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편의점에서 저녁 도시락을 사면서 우연히 들은 일본 시민들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친구에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독도 문제를 꺼냈느냐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일반 시민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일본은 지금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북쪽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남쪽으로는 한국의 분노가, 그리고 서쪽으로는 국제사회의 의심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상황이 단 48시간 만에 벌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대만 발언에서 시작된 갈등이 독도 문제로 확산되면서 일본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류신웨이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중국이 한국 편을 든 것은 단순히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었어요. 창밖으로 내려다본 도쿄의 야경은 어제와 똑같아 보였지만 그 속에 감춰진 긴장감은 하루 사이에 몇 배로 증가한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만든 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그리고 이 사태가 동북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내일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을 취재해볼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사면초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려 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지 지켜보는 것이 제 다음 임무였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일본 외무성 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계획했던 대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외무성 대변인실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담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상투적인 답변만 반복했어요. 오히려 제가 원하는 정보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저는 외무성 근처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동북아평화연구소라는 곳이었는데 일본의 대외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였습니다. 한소미가 어제 언급한 체계적인 계획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연구소 입구에서 만난 접수 담당자는 의외로 협조적이었어요. 독도 관련 자료를 찾으신다고요? 저희가 보유한 자료는 대부분 공개된 것들이지만 도서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지하 1층 도서관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벽면 가득히 일본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서적들과 보고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저는 독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근 몇 년간의 자료들을 살펴봤지만 점점 더 오래된 문서들로 눈길이 향했어요. 오후 2시 30분쯤 저는 우연히 1960년대 작성된 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동해 도서지역 인식 개선 방안이었어요. 표지만 봐서는 평범한 정책 보고서 같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 서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다케시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장기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학자들을 초청해 일본 측 주장을 전파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심지어 해외 교과서 출판사들과 접촉해 지도상의 표기를 바꾸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보고서가 1960년대에 작성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일본이 60년 전부터 이미 독도에 대한 국제 여론을 조작하려는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해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더 오래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메이지 시대의 정부 문서 복사본을 발견했어요. 시마네 현고시 제40호에 관한 내부 검토 문서였는데 여기서 일본 정부의 진짜 의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 확보가 급선무다. 문서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려는 이유가 솔직하게 기술되어 있었어요. 역사적 근거나 국제법적 정당성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독도에 막루를 설치해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감시하려는 계획이었죠. 또 다른 문서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정부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향후 국제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역사적 근거를 보강하는 작업을 병행한다는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독도를 강탈하고 그 후 100년 넘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작 작업을 벌여온 것이었어요. 이건 분쟁이 아니라 장기 조작이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연구자들이 저를 힐끔거렸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더 많은 자료들을 뒤져봤습니다. 1920년대 작성된 또 다른 문서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해왔는지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고지도 수집 및 해석 작업을 통해 다케시마가 고래로 일본 영토였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지도들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심지어 일부 내용을 의도적으로 오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1950년대 문서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국제 여론 조작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정 하에서 한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각인시키려는 전략이었어요. 특히 미국 학계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저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 발견한 자료들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연구소 앞 카페에 앉아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장은 역사적 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100년 넘게 이어진 체계적인 조작의 결과였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메이지 시대 문서에서 발견한 한 장교의 증언이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조선인들이 예로부터 이용해온 섬이지만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점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일본 스스로도 독도가 원래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것과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자신의 땅을 지키려는 것이고 일본은 남의 땅을 가지려는 것이었어요. 독도를 지키려는 한국보다 훔치려는 일본의 의지가 더 오래됐군. 호텔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보여온 집착은 정의로운 영토 수호가 아니라 100년 넘게 이어진 영토 침탈의 연장선이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조작 작업을 누가 설계하고 실행해왔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개인이나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작업이었거든요. 오늘 발견한 자료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직감을 받았어요.
더 깊고 어두운 진실들이 아직 감춰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발견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내일의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과거의 조작 작업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여론전의 실체까지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이 거대한 거짓말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 다짐했던 대로 저는 오늘 오전부터 현재 진행형인 일본의 여론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100년간의 조작 작업도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는 것이 더 시급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였어요. 어제 발견한 1960년대 문서에서 해외 학자들과의 네트워킹 계획을 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어떤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소 홈페이지를 미리 살펴본 결과 매년 동해 해양문화 국제심포지엄이라는 학술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 심포지엄에는 전 세계에서 해양학자, 역사학자,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수한 학술 행사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관계자와 만나 심포지엄에 대해 문의했을 때 받은 답변이 흥미로웠습니다. 참가자들의 여행비와 숙박비가 모두 주최 측에서 제공된다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참가 후에는 연구비까지 별도로 지원된다고 하더군요. 순수한 학술 행사치고는 너무 후한 대접이었습니다. 혹시 이 심포지엄의 주요 후원 기관을 알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몇 개의 재단 이름을 알려줬어요. 일본해양연구재단, 동북아평화연구재단, 아시아해양문화진흥회 등이었습니다. 이 재단들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오후에 각각 방문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세 재단 모두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각 재단의 이사진 명단이었어요. 상당수가 중복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인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시다 겐쇼라는 55세의 남성이었어요. 겐쇼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본 결과 그는 일본 외무성의 비공식 자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연구기관과 재단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관계 연구자였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대외 여론전을 총괄하는 실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우연히 겐쇼가 최근 기획한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연구소 관계자가 실수로 제게 건네준 파일 중에 들어있었거든요. 문서 제목은 글로벌 인식 개선 프로젝트 2023년부터 2025년이었어요. 문서 내용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안에는 일본의 독도 주장을 국제사회에 퍼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거든요. 크게 5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학술 네트워킹 전략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자들을 일본으로 초청해 독도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일본 측 주장에 동조하는 논문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연구비 지원은 물론이고 일본 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기회까지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기구 침투 전략이었어요. 유엔 산하기관이나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이었습니다. 정기적인 만찬이나 문화행사를 통해 관계를 구축하고 자연스럽게 일본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는 미디어 침투 전략이었습니다. 해외 언론사의 아시아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일본 문화 소개나 관광 홍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점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자료 배포 전략이었어요. 해외 교육기관이나 도서관에 일본이 제작한 지도나 역사 자료들을 기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해양 연구 자료라는 명목으로 포장해서 배포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디지털 여론전 전략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일본 측 주장을 확산시키는 계획이었어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컨텐츠를 제작하고 영향력 있는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경악하게 됐어요. 이건 학술 연구나 문화 교류가 아니라 완전한 여론 조작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계획이 이미 상당 부분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연구가 아니라 세뇌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문서에 첨부된 예산 내역을 보니 연간 수십억 엔이 이런 활동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웬만한 나라의 문화부 예산보다도 큰 규모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성과 측정 부분이었습니다. 각 전략별로 구체적인 KPI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해외 학술 논문에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비율, 국제기구 문서에서 독도 표기 대신 다케시마 표기 사용 비율,
해외 교과서에서 독도 다케시마 병기 또는 다케시마 단독 표기 비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이런 활동들의 누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문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의 노력으로 해외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일본의 조작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문서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겐쇼의 장기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국제사회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확고히 자리잡게 한다는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의 반박을 무력화시키고 국제 여론을 일본에게 유리하게 조성한다는 전략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 동안 확인한 사실들을 정리해봤어요. 일본이 과거 100년간 벌여온 조작 작업이 현재까지도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겐쇼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허구라는 것을 말이에요. 메이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작업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일본은 진실을 찾은 게 아니라 진실을 만든 나라였어.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독도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100년간 축적된 조작의 결과물과 싸우기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 일본의 조작 작업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어요. 내일은 겐쇼와 직접 만나볼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조작의 설계자와 마주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일본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독도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려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겐쇼와의 약속 장소인 아카사카의 한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그의 사무실에 연락해서 간신히 잡은 인터뷰였어요. 하지만 30분을 기다려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비서가 와서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오늘 만남이 어렵게 됐다고 전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나오면서 저는 우연히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로비 한쪽에서 일본 자민당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급하게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커서 일부 대화 내용이 들렸는데 독도 발언 때문에 당내 갈등이 심각하다는 얘기였어요. 이런 시국에 왜 독도 카드를 꺼냈느냐는 볼멘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들어봤어요. 한 중년 남성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때문에 이미 관광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까지 등 돌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 다른 사람은 하지만 총리 발언을 번복하면 지지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며 반박했어요. 저는 이들의 대화를 통해 일본 내부의 복잡한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저는 일본 국회 인근의 한 정치부 기자와 만났어요. 지난번 지칠 취재에서 알게 된 아사히 신문의 다나카 기자였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 정치권 내부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다나카 기자에 따르면 독도 발언은 애초 계획에 없던 즉석 발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 배경을 살펴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실제로는 당내 강경파들이 총리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어온 결과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내부 문건을 봤는데 꽤 구체적인 전략이 있었어요. 다나카 기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자민당 내부에서 작성된 대중국 강경 대응 전략 보고서였는데 그 안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보고서에는 이런 분석이 들어 있었어요. 대만 발언으로 인한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일본이 약해 보이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현안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여 대내외적으로 강인한 리더십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 방안으로 한국에 대한 강경 메시지 발신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독도 문제는 일본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분석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중 약세를 가리기 위한 눈가리기였다는 뜻이군요. 제 말에 다나카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전략이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난 일본 경제계 관계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전해줬어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일본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제조업, 수산업, 심지어 IT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작년 대비 중국 관련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저 등 돌리면 일본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독도 발언에 대해서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라고 하더군요. 저녁 무렵 저는 도쿄 시내의 한 선술집에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어요. 놀랍게도 여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한 50대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관광객이 안 오니까 우리 동네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독도 얘기를 왜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시민은 총리가 말한 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타이밍이 최악이라며 정부의 판단력을 의심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반대 반응도 있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중국에 굽힐 수는 없다.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당연한 말을 한 것이라며 총리를 옹호했어요. 일본 사회가 이 문제를 두고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우연히 TV 뉴스에서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봤어요. 독도 발언에 대해 적절했다는 응답이 52%,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48%로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지지가 높았지만 30-40대에서는 반대가 많았어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일본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언을 정정하면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경제적 타격과 국제적 고립을 감수해야 했어요. 밤늦게 호텔방에서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일본의 딜레마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의 갈등에서 밀리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 독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자초한 셈이었어요. 특히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까지 자극해 사면초가를 만든 것이었거든요. 더구나 내부 여론마저 분열되면서 어떤 선택을 해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다나카 기자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계속 기억났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 발언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어요. 회수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말 일본은 스스로 덫을 밟았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도쿄의 야경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전략적 계산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번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독도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내일은 이런 상황 변화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해볼 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만든 위기가 역설적으로 진실을 밝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일본의 독도 발언, 100년 조작의 연장선인가? 였어요. 4일간의 취재를 통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조작의 역사, 겐쇼가 설계한 현재 진행형 여론전, 그리고 일본이 스스로 만든 외교적 딜레마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어요. 기사를 워싱턴 포스트 편집부에 송고한 것은 정오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직 밤이었지만 편집장 톰으로부터 즉시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이건 단순한 외교 분쟁 기사가 아니야. 역사적 진실을 다루는 탐사보도다. 일면 톱으로 가자.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된 것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6시, 일본 시간으로는 오후 8시였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반응을 지켜봤어요. 처음 1시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미국인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SNS 반응이었어요. 트위터에서 제 기사 링크가 공유되기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5만 번이 넘게 리트윗됐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아시아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후 9시쯤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BBC, CNN, 로이터 등 해외 언론사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모두 독도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CN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앵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독도 분쟁이 단순한 한일 간 영토 갈등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명확하게 답했어요. 맞습니다. 이건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적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례적으로 한국 편을 든 것은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해요.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장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확인한 일본 측 자료들을 보면 독도 편입은 역사적 권한이 아니라
러일 전쟁 중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100년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작 작업이 이어져 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자 유럽 언론들도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가디언즈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갈등 구조라는 제목으로 독도 문제를 분석했고, 르몽드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계의 반응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과의 존 페어뱅크 교수가 CNN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검토해본 결과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더 정확한 판단으로 보인다. 스탠포드 대학의 지리학과 교수도 위성사진과 역사적 기록을 종합해볼 때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할 지역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이런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독도 문제는 처음으로 진정한 국제적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양자 분쟁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동북아 지역 안정과 국제법 해석의 문제로 확대된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받은 가장 흥미로운 연락은 워싱턴의 한 국제기구 관계자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미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동아시아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마이클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혹시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과거 자료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의 말에 따르면 1945년 일본 항복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 미군정과 미 국무부가 독도 문제를 다룬 기록들이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 기밀 해제됐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들 중에는 꽤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메가더 사령부에서 작성한 일본 영토에 관한 내부 보고서들 말이에요. 이 제보는 제게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 측 자료만 검토했는데 제3자인 미국의 관점에서 작성된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 시기는 일본이 항복한 직후로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결정적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재 워싱턴에 계신가요? 언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그는 자신도 곧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야 해서 당장은 어렵지만 한 달 정도 후면 함께 자료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결정적 자료가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연락을 받았어요. 유엔 해양법 전문위원회의 한 위원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기사를 읽고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에서 논평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국제법상 영토 편입은 명확한 법적 절차와 관련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과정을 보면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이 독도를 편입할 당시 대한제국 정부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당시는 러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점령의 성격이 강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시아 각국 언론들도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언론들은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의외로 일본 언론들 중에서도 제 기사를 진지하게 다루는 곳들이 있었어요.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일본도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환구시보는 미국 언론이 밝힌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는 제목으로 제 기사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밤늦게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의 반응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실감했어요. 단 하루 만에 독도 문제가 한국만의 이슈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 관심사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구학계와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과거에는 독도 문제를 아시아의 복잡한 역사 갈등 정도로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일본의 체계적 역사 조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 취재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는 시작이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 100년 넘게 감춰왔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일본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공식 반응을 확인해 볼 계획이었어요. 과연 그들이 이런 국제적 관심과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습니다. 세계가 드디어 독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진실도 함께.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이번 사태는 독도 문제의 끝이 아니라 진짜 진실을 밝혀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일본 총리의 독도 망언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 저는 일본 외무성의 공식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했어요. 대변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방어적인 톤이 역력했습니다. 한 기자가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대변인은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해당 기사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이며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어진 추가 질문들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제가 발견한 메이지 시대 내부 문서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저는 메이지 시대 내부 문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군사적 필요에 의한 편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대변인은 개별 문서의 진위나 해석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회견 후 복도에서 만난 일본 기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한 베테랑 기자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무성 내부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으며 이런 국제적 관심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한소미로부터 한국 정부의 후속 대응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며칠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그는 제 덕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며 한국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체계적으로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어요. 한소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에서는 긴급히 독도 진실 알리기 TF를 구성했다고 해요.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사료와 증거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국제사회에 배포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 주요 대학의 연구기관들에 체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번이 독도의 진실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어요. 더욱 놀라운 소식은 중국의 추가 대응이었어요. 류신웨이로부터 받은 연락에 따르면 중국이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공식 성명을 또다시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중국 외교부에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할 때 독도는 한국 영토가 명백하다고 명시했다고 전했어요. 류신웨이는 중국 내 학계에서도 독도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어요. 베이징 대학교와 칭화대학교에서 독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고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도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연락을 받았어요. 유럽연합의회의 동아시아 담당 의원이 독도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EU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역사적 진실과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일본을 비판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일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성격이라고 했어요. 저녁 무렵 워싱턴에서 톰 편집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기사가 퓰리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국제뉴스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힌 탐사보도라고 평가했어요. 더 중요한 소식은 미국 내 움직임이었어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어요. 밤늦게 호텔방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변화를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만 발언으로 시작된 중일 갈등이 독도 문제로 확산되면서 동북아 전체의 지정학적 구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전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일 간 복잡한 역사 갈등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일본의 체계적 역사 조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명받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특히 서구학계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옥스퍼드, 소르본 등 세계 유수 대학의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의혹에 직면했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타격과 여론 분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한국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겐쇼를 중심으로 한 여론전 전문가들이 국제 PR 회사들과 협력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싸움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도쿄의 야경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어요. 100년 넘게 감춰졌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저는 서울로 이동해서 한국 측 전문가들과 만나 더 깊이 있는 후속 취재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워싱턴에서 미국의 기밀 자료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진짜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이번 일주일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단순히 중일 갈등을 취재하러 왔다가 100년 넘게 이어진 거대한 조작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가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아직 결론이 아니다. 하지만 세계는 처음으로 독도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의 조작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됐다. 노트북을 닫으면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 메모를 남겼어요. 이번 취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독도 문제가 진정한 국제적 관심사가 된 지금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일본이 100년 넘게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이 드디어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도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진실 추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어요.